1991년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는 지붕을 찢을 듯 쏟아졌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번개가 사너리를 갈랐습니다. 한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도망쳐야 돼. 여기서 잡히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작은 몸이 떨렸고 그 떨림이 제 심장으로 전해졌어요. 뒤쪽에서 남자의 섬뜩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만 포기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한 남자가 여성과 아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늦으면 이 아이는 사라질 거였거든요. 그날 밤 세상은 잠들었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 아이의 체온만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33년이 지나고 세상은 변했죠.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하경입니다. 37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고 퇴근길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대신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한 삶이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적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도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문득 창밖을 봤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은 늘 붐볐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며 습관처럼 손잡이를 잡았어요. 휴대폰 화면에 비친 제 이름, 윤하경. 그 이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장은 바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메일함엔 수정 요청이 쌓여 있었고 프린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일에 몰두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경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무슨 일이죠? 지난달 참여하신 DNA 기증 캠페인 결과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호기심에 했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결과가 조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이하다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말 속엔 무언가 낯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이 차가웠어요. 모니터 불빛이 하얗게 번졌고 책상 위에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그 궤적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어요. 결과가 특이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혼잣말을 하며 모니터를 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조용해진 사무실에서 불을 끄려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참 길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어요. 퇴근길, 골목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아까 그 번호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가슴속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웠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아래서 눈을 감았어요.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려던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도망쳐야 해요.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 말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낯선 따뜻함이 있었죠.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생생하죠?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가 마치 33년 전 그날의 비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삶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얀 김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DNA 센터의 주소를 4번쯤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식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제 심장은 한 박자씩 늦게 뛰었습니다. 특이한 결과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 문장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도망쳐야 해요. 그 말이요. 센터 입구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하얀 조명이 환하게 빛났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윤하경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서류를 건네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결과를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위로 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 낯선 글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확인된 일치율 99.98%.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 윤태성.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태성 회장님과의 유전적 일치율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네, 재벌그룹의 대표이십니다. 아마 가족분께서 연락을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 안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이 무슨 말을 더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하경 씨 맞으시죠? 윤태성 회장님 댁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제 손이 식었습니다. 네, 저예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 괜찮으신가요? 오늘이요? 네, 직접 말씀드리고 싶으시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마른 듯 굳어 있었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화면 위에 윤태성이라는 이름이 번져 보였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기억이었죠. 그날 오후 고급 검은 차량이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하경 씨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죽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차는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커다란 철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과 흰 저택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두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는 낯익은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한 여자는 낯선 냉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제게 닿자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수천 가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경 씨 이렇게 보니 정말 많이 닮았어요. 어릴 적 당신 어머니와요.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낯설고 이상한 단어였어요.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이제 집이니까요.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집.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게 집은 낡은 전세방,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작은 창문뿐이었거든요. 거실은 너무 넓었어요. 바닥이 반짝였고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기 한 명. 아기 옆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사진 속 그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누구세요? 너의 어머니야.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그분은요? 그분은 내가 알던 분은. 그녀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우릴 떠나게 한 사람이야. 순간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눌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유괴범이야.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입술이 말랐고 목이 타올랐습니다. 유괴범이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야.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귀 안에서 고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삶이 망가졌어. 거실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남자의 한숨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경아, 이제 모든 걸 알아야 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졌어요. 창밖의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눈물 같았어요. 그럼 제가 믿었던 그 사람은? 말끝이 잘렸습니다. 목이 잠긴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널 훔쳐간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딱, 딱, 딱.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와 너무 닮은 소리였어요. 거실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몸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괴범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가 제 안으로 파고들며 제가 믿어온 모든 기억을 갈라놓는 것 같았어요. 한서연의 시선이 제 얼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진실은 하나야. 그 여자는 우리 아이를 훔친 범인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단어마다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럼 증거를 가져와. 그 여자가 널 사랑했다는 증거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공기만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경아, 서연이 말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별장 게스트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마다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그 질서가 어쩐지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뭇잎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정미선과 어린 제가 함께 찍은 사진. 노란빛으로 바랜 사진 속에서 정미선은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 정말 유괴범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닦아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두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경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마치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새벽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뒤따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해요. 한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인,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박도연 집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어요. 그 여자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윤태성 회장이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한서연은 그 옆에 우아하게 자리했어요. 하경 씨, 잘 주무셨어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빵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수프가 있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집안을 좀 둘러보는 게 어때요? 내가 자란 곳을 알아야 할 테니까. 윤태성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요? 응, 내가 태어난 방도 있고 어릴 적 놀던 정원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정미선과 함께한 작은 집, 그곳이 제가 자란 곳이었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박도연이 안내해 줄 거예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색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도연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가씨의 방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어요. 하얀 커튼, 작은 침대, 그리고 책장. 모든 게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매일 청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돌아올 날을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넓은 잔디밭과 꽃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어요. 책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오래된 인형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제 거였나요? 네, 아가씨가 가장 좋아하시던 인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 인형도 이 방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박도연 씨, 네 아가씨, 정미선 씨에 대해 아시나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은 이 집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가정교사요? 네, 아가씨를 돌보던 분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가정교사였다. 그 말이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정미선은 제게 엄마였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가정교사였던 거죠. 오후가 되어 저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비가 날아다녔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나 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이해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은은하지만 강한 향이었습니다. 하경 씨. 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누구요? 정미선이요. 내게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그녀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저 내 곁에 있던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저를 키우셨어요. 훔쳐간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는 하나예요. 내가 우리 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널 데려갔다는 것.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 하경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윤태성 회장과 한서연, 그리고 저. 세 사람의 식사. 조용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렸어요. 하경아. 윤태성 회장이 부르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보는 게 어때? 내 자리를 만들어줄게. 회사요? 응. 이 집안의 일원이니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 말에 한서연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경이도 알아야 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서연아, 하경이는 우리 딸이야.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나간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걸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하경아, 괜찮아?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 전화 좀 해줘. 읽고 나서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 사실은 재벌가의 딸이었대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빛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다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박도연이 서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서류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네, 부인. 모두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그 여자가 남긴 흔적은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박도연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 여자가 남긴 흔적. 정미선을 말하는 거였어요. 한서연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절대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찾아야겠다고. 정미선이 남긴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진실이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정원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재벌가의 딸로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삶이 제 것이 되기 전에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걸요. 정미선이 남긴 것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나갔어요. 윤태성 회장의 비서실에 자리가 마련되었죠. 직원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윤하경 이사님. 그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이사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딸이 된 사람일 뿐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죠. 매출, 영업이익, 투자 계획.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냉소 섞인 시선도 있었죠. 저 사람이 정말 회장님 딸일까? 그런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임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포크로 샐러드를 찔렀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하경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연이었어요. 그녀도 이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죠. 어머니.
그 호칭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적응 중이에요. 그렇겠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아하게 냅킨을 펼쳤죠. 하경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 여자 집에 아직 남아있는 물건이 있나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미선이요. 혹시 편지나 일기 같은 거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정미선의 집에는 아직 물건들이 남아 있었죠.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만약 발견하면 저한테 먼저 말해줘요. 중요한 거니까. 왜요? 그 여자가 뭘 남겼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서요. 그녀의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요? 한서연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정미선과 관련이 있었죠. 퇴근 후 저는 정미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익숙한 골목을 걸었죠. 작은 빌라 2층.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죠. 오래된 집 냄새, 정미선의 냄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TV, 식탁.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주방으로 갔죠. 싱크대 위에 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컵.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선의 방.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옷장을 열었죠.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들. 하나씩 만져봤어요. 정미선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펜, 공책, 영수증들. 하나씩 꺼내봤죠.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손에 쥐었죠.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펼쳤어요. 정미선의 글씨가 보였죠.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 6월 21일. 그날의 기록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는 웃었다. 그 웃음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집의 여자는 무서웠다. 그 여자가 아이를 죽이려 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어요. 비에 젖은 듯 번져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들었다. 지금 당장 처리해. 아이가 없어져야 해. 그 목소리가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어요. 꽉 쥐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 한서연을 말하는 거였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 오늘 밤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다.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 먼저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죠. 엄마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선은 유괴범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죠. 하경이는 잘 자고 있다. 작은 숨소리가 들린다. 이 아이만은 꼭 지킬 거다. 설령 내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오늘 하경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가슴이 뜨거웠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다. 그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경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언젠가 이 아이가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경아, 만약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내가 살아있기를 그것만 바랐단다. 사랑한다. 우리 딸. 수첩을 덮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죠.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정미선의 이름을 되찾아주겠다고.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섰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수첩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정미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들었다. 전화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별장은 조용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늦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볼 일이 있어서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산책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들킬 수 없었죠. 산책이요? 이 시간에? 그녀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요. 그래요. 이해해요. 그녀가 일어섰어요. 하경 씨, 조심해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갔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죠.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그날 밤 전화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도연이 떠올랐어요. 그는 이 집에서 오래 일했죠.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을 찾았어요. 정원에서 그를 만났죠. 박도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1991년 그날 밤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혹시 그때 일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연락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박순자 씨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당시 이 집 가정부였던 분입니다. 정미선 씨와 가까웠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가 망설였어요. 아가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꼭 만나야 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밤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외곽은혜 요양병원 박순자. 주소를 저장했어요. 내일 가기로 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정미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진실을 밝힐 거예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안 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이라 시간이 꽤 걸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뭘 알고 계실까?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지만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박순자님 면회 왔는데요. 3층 302호입니다. 지금 계실 거예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302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 안에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경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하경이 그 이름. 정미선 씨를 아시나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그 아이를. 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앉아요, 아가씨.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때 그 아기가. 할머니, 그날 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이 생생해요. 1991년 6월 21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그날 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부인 방 근처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부인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 아이는 없어져야 해. 오늘 밤 처리하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미선이한테 달려갔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선이한테 말했어요. 그 애가 위험하다고. 부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요? 미선이는 그날 밤 아기를 안고 도망쳤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미선이를 못 봤어요. 소식도 끊겼죠. 왜 경찰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무서웠어요. 부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잖아요. 말했다간 나도 어떻게 될지. 이해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정미선 씨의 결백을 증명해야 해요. 할머니가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남은 게 별로 없죠.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선이를 위해서라면 해야겠죠. 고맙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선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그 애는 널 살렸어. 유괴범이 아니라 은인이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비 오던 밤의 풍경, 정미선이 아기를 안고 뛰어나가던 모습, 뒤쫓던 사람들의 외침, 모든 게 생생했어요. 부인은 그 후로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풀었죠. 하지만 찾지 못했나요? 그랬어요. 미선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났네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정미선의 일기장. 이걸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글씨네. 네, 그날의 기록이에요. 할머니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선아 고생 많았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방에서 함께 울었어요. 한참 후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어떻게요? 언론에 가세요. 이 일기장과 내 증언을 들고. 할머니도 함께 가주실 거예요? 그래야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슴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시작이야.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30년 전 재벌가 유괴 사건의 진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이 올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서연이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병원이요. 혼자요? 네, 검진 받으러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요. 건강 챙기세요. 그녀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카페에서 만나죠.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김지우 기자. 손을 꽉 쥐었어요. 드디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정미선의 이름이 복원될 거예요. 그리고 한서연의 거짓이 무너질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창밖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엄마, 내일이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정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하경아. 그 목소리에 위로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일기장을 넣었어요. 거울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10시가 되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보이는 여성. 단정한 옷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하경 씨? 네, 김지우 기자님이시죠? 맞아요. 앉을게요. 그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보 내용이 심상치 않던데요. 재벌가 유괴 사건이라니. 네, 33년 전 일이에요. 당사자신가요? 네, 저예요. 유괴당했던 아이.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유괴범으로 알려진 사람은 사실 저를 구한 은인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그분의 일기예요. 그날 밤에 진실이 적혀 있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건데요.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당시 가정부였던 분. 정말요? 네, 그분이 그날 밤 한서연 씨의 전화를 직접 들었어요. 기자가 노트북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재벌가로 돌아간 일,
한서연의 차가운 태도, 일기장 발견, 박순자 할머니의 증언,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기자는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종이에요. 기사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좋아요. 며칠 안에 기사 나갈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카페를 나올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아가씨,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부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누구를요? 아가씨를 미행하는 사람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집으로 오세요. 밖은 위험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켰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자에게 모든 걸 넘겼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한서연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박순자를 만났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진실은 하나예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어요. 일기장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뭔데요? 정미선 씨의 일기예요. 그날 밤의 진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내놔요. 안 돼요. 이미 복사했어요. 뭐라고? 기자에게 넘겼어요. 곧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감히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미선 씨의 이름을 되찾아 줄 거예요. 그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진짜 싸움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백해진 그 표정, 떨리던 손끝, 제가 던진 말이 그녀를 흔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어요. 이제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빠른 걸음. 한서연이었어요.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그녀는 서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내려갔을 때 한서연은 이미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포크로 과일을 집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윤태성 회장이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요.
변호사?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네, 회사 일로요. 무슨 일인데? 계약 검토할 게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와 한서연만 남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경 씨, 후회할 시간은 아직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한테 말한 거 취소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생각해봐요. 당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녀가 냅킨을 접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오후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대화를 멈췄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김지우 기자였습니다. 하경 씨,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무슨 일이에요? 하경 씨, 지금 어디세요? 회사예요. 밖으로 나오세요. 회사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심각해요? 네, 빨리 나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어디 가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잠깐 외근이요. 회사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김지우 기자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경 씨, 이거 봐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펼쳐봤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정미선 이름으로 된 통장. 1991년 6월 20일 5천만 원 입금. 입금자는 윤태성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한서연 측 변호사가 보내왔어요. 정미선이 돈을 받고 아이를 납치했다는 증거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은행 기록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분명 위조했을 거예요. 하경 씨, 상대가 너무 강해요. 재벌가의 힘이 어떤지 알잖아요.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기사는요? 보류해요. 이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정미선 씨가 범죄자로 굳어져요. 손에 쥔 서류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기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방법이요? 이 거래 내역이 조작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은행 원본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33년 전 자료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탁드려요. 기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서연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33년 전 기록까지 만들어냈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그때 돈을 넣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미선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윤하경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한서연 여사 측 변호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고장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받아들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정미선의 일기장 말씀이시죠? 그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일방적 기록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정미선이 금전을 받고 유괴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은행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가 차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서류를 바라봤어요. 경고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한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요? 네. 이제 알겠죠?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하경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요. 모든 걸 취소하세요. 싫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진실이니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요?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두고 봐요.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녀가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오늘 변호사가 다녀갔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부인이 직접 지시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아가씨,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증거가 그 은행 기록 조작된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회장님은 정미선 씨한테 돈을 보낸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은행 기록이 부인이 만든 거예요? 33년 전에 미리 준비했던 거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뭔데요? 당시 은행 담당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언해주면 돼요. 찾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들었어요. 저 사람 진짜 회장님 딸 맞아? 글쎄, 유괴당했던 애래. 근데 유괴범이 돈 받고 데려갔대. 헐, 진짜? 응, 은행 기록도 있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미선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었어요. 제가 밝히려던 진실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찾았어요. 정말요? 당시 은행 직원이요. 이름은 이경숙 씨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부산이에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갈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도연과 함께 부산행 KTX를 탔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는 해운대 근처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경숙님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33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에 앉았어요. 박도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윤태성 회장 댁집사고 이쪽은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따님이요? 네, 1991년에 유괴됐던 아이예요. 이경숙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이가, 네, 저예요. 많이 컸네요. 그녀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일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한서연 씨가 직접 은행에 왔어요. 직접요? 네, 정미선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상했어요. 본인이 아닌데 통장을 만든다는 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한서연 씨가 위협했거든요. 은행장한테 말하겠다고. 제 직장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회장님 명의로요. 그럼 정미선 씨는요?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통장 존재도 몰랐을 거예요. 증거였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걸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망설였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 힘이 얼마나 센데요. 부탁드려요. 정미선 씨의 결백을 증명해야 해요.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잃을 게 없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KTX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어요. 한서연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끝이 보여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조심하세요.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김지우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증인 찾았어요. 정말요? 네, 은행 직원이요. 한서연이 직접 조작한 거래라고 증언해 줄 거예요. 대단해요. 바로 기사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윤태성 회장과 한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어디 갔다 왔니? 회장이 물으셨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부산 갔다 왔다면서?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서연이 일어났어요. 이경숙을 만났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도 이미 손을 봤어요. 뭐라고요? 돈을 줬어요. 입 다물라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경숙 씨가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포기하세요.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을 봤어요.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증인도 증거도 희망도. 한서연은 제가 움직이는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짓밟았어요.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선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를 손끝으로 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저예요.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가 복도를 살피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부인의 비밀이에요. 그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3개월 전 부인이 회계사를 만났어요. 서재에서요. 그래서요? 그날 대화가 녹음됐어요. 서재 CCTV예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정미선 씨 명의 통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은행 담당자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모두 나와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 보니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끝내세요. 부인을 막으세요. 그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한서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안경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선 명의 통장, 33년 동안 잘 관리했죠? 한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부인. 아무도 모릅니다. 은행 기록도 완벽하죠? 물론입니다. 1991년 6월 20일 입금 기록 모두 살아 있습니다. 이경숙도 입 다물게 했어요? 걱정 마세요. 돈을 줬으니 말 안 할 겁니다. 한서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웃음이었어요. 그 여자 덕분에 33년을 산 거예요. 이제 딸이 나타났으니 정리할 때가 됐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였습니다. 결정적 증거. 한서연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조작을, 협박을, 모든 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지우 기자에게 전화했어요. 기자님,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요. 무슨 일이에요?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기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기사 쓸 수 있죠? 당연하죠. 이거면 한서연 끝이에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톱으로 나갑니다. 정말요? 네, 이건 놓칠 수 없어요. 기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경 씨, 해냈어요. 아직이에요. 기사가 나와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쓸게요. 카페를 나오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속이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한서연의 거짓이 세상에 드러나고 정미선의 결백이 증명되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한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지우 기자 만났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USB 받았죠? 숨이 멎었습니다. 박도연이 줬죠? 그 배신자. 배신자는 당신이에요.
뭐라고? 33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사람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어요. 영상으로요. 그래요? 그럼 써보세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알 거예요. 기사 나온다는 거죠? 네.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손 썼어요. 그 기사는 나가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신문사 사주를 만났어요. 기사 중단 요청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지우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한서연이 신문사에 압력을 넣었대요. 알아요. 방금 데스크한테 들었어요. 그럼 기사는요? 보류래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경 씨,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직접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자회견이요. 영상을 공개하고 직접 말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알겠어요.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요.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 원고를 썼어요. 정미선 이야기를, 한서연의 거짓을, 30년의 진실을 모두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완성됐어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가방에 원고와 USB를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윤태성 회장과 한서연이 앉아 계셨어요. 둘 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디 가니? 회장이 물으셨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인데? 곧 아실 거예요. 한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기자회견 같은 거 하려는 건 아니겠죠? 침묵했습니다. 대답 대신 가방을 챙겼어요. 하경아, 그러지 마라. 회장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해. 이미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의 문제예요. 하지만, 죄송해요, 아버지. 가봐야 해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할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프레스센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을 때 김지우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해야죠. 기자들 많이 왔어요. 20명 정도? 그렇게 많이요? 재벌가 스캔들이잖아요. 다들 관심 많아요. 회견장 문 앞에 섰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앞으로 걸어갔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경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유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원고를 펼쳤어요. 세상은 정미선 씨를 유괴범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구한 은인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1991년 6월 21일 밤 정미선 씨는 저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한서연 씨가 저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기자들이 수첩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는 한서연 씨가 직접 인정하는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선 명의 통장, 30년 동안 잘 관리했죠? 은행 기록도 완벽하죠? 이경숙도 입 다물게 했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견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순간 폭발했습니다. 하경 씨, 한서연 씨의 반응은 들으셨나요? 정미선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윤태성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사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정미선 씨는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점점 많은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견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다가왔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연이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다 봤어요.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이요?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인정은 무슨,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상을 봤잖아요. 조작된 거예요.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조작이라고요? 네, 그 영상은 편집된 거예요. 내 목소리를 따서 만든 거죠. 말도 안 돼요.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전문가 감정을 받았어요. 그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예요. AI로 합성된 목소리래요. 손에서 원고가 떨어질 뻔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신이에요. 나를 모함하려고 영상까지 조작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박도연이 줬어요. 진짜 영상이에요. 박도연이요? 한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 어제 집을 나갔어요. 돈을 훔쳐서요.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수배 중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박도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한서연이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 같아요. 33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이렇게 저를 공격하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진짜 상처받은 엄마처럼. 전 딸을 사랑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기자들이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경 씨, 영상이 조작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증거 있으세요? 박도연 씨가 증언해 줄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도망갔다는데요? 질문이 칼처럼 날아왔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경아,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자. 손 치워요. 넌 내 딸이야. 함께 가자. 싫어요.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딸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회견장이 텅 비었습니다. 김지우 기자만 남아 있었어요. 하경 씨, 음성 분석이 진짜일까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진짜라면요? 그럼 영상을 못 쓰게 돼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네요. 아직 아니에요. 뭐가 남았어요? 박도연 씨를 찾아야 해요. 그분이 진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제가 수소문해 볼게요. 고마워요. 기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저예요.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연 씨, 어디 계세요? 말할 수 없어요. 위험해서요. 왜 도망가신 거예요? 부인이 저를 제거하려 했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은 진짜예요? 당연하죠. 제가 직접 복사했어요.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가 그것도 조작이에요. 부인이 돈으로 만든 거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원본 파일이 있어요. 서재 컴퓨터에 숨겨놨어요. 어디에요? 회장님 책상 서랍, 비밀 USB가 있어요. 암호는 9167이에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차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 서재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책상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이중 바닥이 있었어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작은 USB가 만져졌어요. 꺼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네요. 돌아봤습니다. 한서연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원본 파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세상에 나가면 난 끝이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놔요. 싫어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경 씨, 마지막 기회예요. 기회는 당신한테 없어요.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예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외침이 들렸어요. 도망칠 수 없어.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을 달렸습니다. 손에 USB를 꽉 쥐고요. 이제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에 쥔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김지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원본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한서연이 쫓아올 거예요. 근처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급하세요? 네, 빨리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USB를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나 김지우 기자가 도착했어요.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하경 씨, 괜찮아요? 네, 이거요. USB를 건넸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회견장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메타데이터가 함께 보였어요. 촬영 날짜, 시간, 장소 모두 나와 있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 불가능해요. 원본이 맞아요. 정말요? 네, 음성 분석도 다시 해보면 진짜인 게 나올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기사 쓸 수 있죠? 당연하죠. 바로 송고할게요. 기자가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메인에 떴어요. 재벌가 유괴 사건의 진실 30년 만에 밝혀져.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한서연 진짜 악마네. 정미선 씨 명예회복 해줘야 해. 윤하경 씨 용기 대단하다.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세상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떠들썩했어요. 모든 방송국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TV 화면 속 그녀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3년 전 제 아이가 아닌 딸을 없애려 했습니다. 질투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미선 씨께 죄송합니다. 그분은 제 딸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밝게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날씨였어요. 일주일 후 윤태성 회장을 만났습니다. 서재에서였어요.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경아, 미안하다. 아버지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몰랐던 게 죄야.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연이는 지금 구속됐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알아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천천히 생각해. 이 집은 내 집이니까. 고마워요.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미선의 묘를 찾아갔어요. 산속 작은 묘지. 오래된 비석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백합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죠. 그래도 해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비석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유괴범이 아니라는 거 세상이 이제 알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영웅이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미선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돌아서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박도연이었습니다. 아가씨, 박도연 씨. 그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무사하셨네요.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진실을 밝혀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박도연 씨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가 정미선의 묘를 바라봤어요. 좋은 분이셨어요. 진짜 좋은 분. 네, 제 엄마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잘하실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산을 내려왔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출판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작은 책상, 익숙한 동료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어요. 하경아, 진짜 재벌가 딸이었어? 응, 그랬어. 근데 왜 여기서 일해? 이게 좋아서. 대박이다.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퇴근 후 정미선의 작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제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책을 정리하고 사진을 걸었습니다. 벽에 정미선과 찍은 사진을 걸었어요. 엄마, 잘 지내요? 사진 속 정미선이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성 회장이었어요. 하경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알겠어요, 갈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고요. 주말 윤 회장 댁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구나. 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회사 생활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버지는요? 나도 적응 중이야.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서연이가 없으니 집이 조용하구나. 면회 가세요? 가끔. 하지만 할 말이 없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경아. 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뭐요? 우리 가족을. 너한테 상처 준 것을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난 몰랐어. 그게 죄지.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아버지도. 그래, 천천히 하자.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뛰어놀았대요, 어렸을 때. 그래,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기억은 안 나요. 괜찮아. 새로 만들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정미선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경아, 행복해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란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행복할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새 공책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5년 10월. 오늘부터 내 이야기를 쓴다.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정미선의 딸 윤하경의 이야기를. 밤은 깊어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쓰고 또 썼습니다. 창밖 별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정미선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살아있게 해줘서. 이제 제 삶을 살게요. 당당하게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제 인생도.